한 해 동안 어려운 국면을 거쳤던 제약바이오. 연말이 되니까 좀 볕들 날이 오나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컨퍼런스도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담당의 강하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같은 하우스에서 또 출근 전에 미리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하시는군요. 네. 최근에 좀 바쁠 텐데 연간 전망 내서 세미나 많죠? 네, 요즘 다시 바이오 이제 많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1년 내내 좀 힘들게 했으니까 이전 좀 가야지. 그리고 뭐 파워할 때문에라도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얘기한 김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주가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있을 텐데 한번 그걸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올해 엄청나게 라이선스 딜이나 M&A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인수합병이 다시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언급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서 막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트렌드는 보이지 않았고요. 매출 창출이 바로바로 가능한 쪽 위주로 인수는 많이 일어났고 신규 기술 쪽에 대한 투자는 초기 투자에 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트렌드로서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쪽인데요.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 이제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의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두카누맙의 그런 안 좋았던 실패가 좀 어느 정도 무마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근데 이제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방향성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저도 이제 보고서를 봤거든요. 항암 쪽 그리고 치매 네. 이쪽인데 포인트가 좀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좀 어려워요. 아까도 막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알지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성에 더 이 빅파마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 포인트가 뭐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종목도 있지만 우리나라 종목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일단 뭐 트렌드 중에서 항상 뇌질환이랑 항암제가 투자도 제일 많이 받고 뭐 라이선스 계약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도 있겠는데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뭐 딜도 많고 인수합병도 많긴 한데 알츠하이머 쪽에 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나 지금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에 있어서 사실 초기 유효성이 확보되고 아니면 이제 상업화된 약이 처음 나올 때 좀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레카네맙에 좀 곧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쪽에 관심이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다음에 뇌질환 쪽에 있어서 가장 시장성이 큰 파킨슨 쪽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진 않아서 지금 나와 있는 약들도 우리가 평생 먹기에는 좀 한계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알츠하이머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고 파킨슨에서는 알파 시뉴클레인을 많이 타겟하는데 이 두 가지만 타겟한다고 뇌질환이 없어지진 않아요. 뭐 조금 밀어주는 보조제 역할? 그래서 그런 거를 빅파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로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까지 갔다가 뭐 벌써 두세 번이나 드랍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시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항암제 쪽도 마찬가지로 항암제도 면역 항암제가 제일 요즘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여하는 계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면역 항암제는 이제 면역 세포나 아니면 이제 그 세포에 어느 발현이 뭐 PD-L1이나 PD-1이 발현되지 않으면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보여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제 PD-L1이나 PD-1이 발현되지 않은 환자가 이제 80%라고 하면 그 환자를 대상으로도 또 따로 딜이나 계약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이제 뭐 타그리소라는 EGFR 표적 항암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사실 EGFR도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암의 특성 중 하나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또 튀어나와요. 그죠. 이게 변이랑 내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가 이제 표적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변이를 대상으로 또 계속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표적 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회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도. 트렌드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을 해야 저희도 좋은 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ABL 바이오, 파킨슨 바이오. 치료제 딜이 되게 컸거든요. 네. 그 올해 있었던 딜 중에서 가장 컸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뇌질환 쪽에 엄청나게 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뭐 ABL 바이오가 그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뇌질환과 접목이 된다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표적 항암제 중에서는 보로노이나 보로노인. 네, 보로노이.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하고 있는 레이저티닙, 그렇죠. 이쪽이 이제 표적 항암제 EGFR 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말씀하신 종목들 딱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아, 종목들인데 네, 정말요. 보르노이, 유한양행, 그다음에 오. 오스코텍이요. 근데 주가 별로 안 네.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가 진짜 어렵구나 싶은 게 그런 기대감 다 가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탄력이 없지?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초록이 나왔어요. 레이저티닙 어제. 301 초록이 나왔고, 예. 이제 내일 좀 풀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아시아 쪽 1차 치료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예. 급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게 매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 거고요. 사실 뭐 내일 나오는 데이터도 좋고, 네. 이제 내년 5월쯤에 마리포사 데이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얀센과 하는 건데. 내년 5월이요. 네, 그 어.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글로벌 병용 투여 승인이 가능해져서 뭐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 이제 뭐 이미 사실 많이 반영이 됐고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이제는 관심을 안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내년 연간 전망할 때 탑픽 종목의 유한양행이 이베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유한양행은 뭐 일단 저는 제약은 잘 모르지만 네. 이 꾸준함 그리고 계속적인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성과를 해서 가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 주목을 한 거죠.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 보르노이는 제가 주식시장 상장 전부터 얘기를 듣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보로노이는 아직 전임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예.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특허 등록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군요. 내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이번에 있어서. 저기 연간 전망에도 살짝 넣었죠. 아, 네, 보로노이는. 맞습니다. 보로노이. 네, 지금 내년 연구- 데이터가 기대돼서. 네. 연구원님 나오셔서 지금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베스트로 계좌를 옮기신다고 아. 난리가 났어요. 두 분의 이 훈훈한 연구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저희도 많은 덕을 볼 것 같은데. 자, 근데요, 이 네. 제약바이오주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이지만. 사실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투자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R&D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CB를 무리하게 발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제 요즘 주식시장이 그렇게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에게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상환이 있을 때 풋옵션을 발행을 하게 되면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연구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우려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요소로 남아 있으니까 아니면 해소될 수 있는 겁니까?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투자도 잘 받고
계약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데이터가 좋으면 좋은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뭐 주장이고요. 사실 내년에 12만기 도래하고 발행자익 남은 기업이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누적 영업 손실을 내고 있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기업은 네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 네 군데 중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뭐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뭐 상폐가 된다든지 관리 종목이 된다든지 이럴 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은 뭐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24년 이후에 좀 많습니다. 24년 이후에. 그래서 그 한 군데를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원님? 그거는 조금 뭐. 아니 조금 네, 조금은 좀 그렇고.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뭐 네. 사실 찾아보셔야 돼요. 공시 사이트를 보시면은 보면서 팁을 좀 주세요. 어떻게 다 나와 찾으면 있는데. 좋을지. 공시에서 어떤 키워드를 보고 찾아야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찾는 팁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도나체 만기 뭐 이런 거 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바지런해야 돼요. 계속 뉴스도 찾아가야 되고 이런 만기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는 않죠. 주석도 좀 잘 봐야 네. 되고. 근데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고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쵸.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싸졌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한 번이라도 잘 나오면 난 그때 나가겠다. 그래서 12를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군요. 12,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CB와 관련된 문제는 있긴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기업은 뭐 많지 않다. 생각보다 많지 많지 않고 뭐 않다. 일부 종목에 국한돼 있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12월이 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년 1월, 항상 1월에는 네.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잖아요. 네. 항상 이때마다 이제 제약바이오, 빅파마들의 움직임,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조금 앞서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분야, 그리고 관련된 종목, 뭐 언급이 가능하다면 뭐 언급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한다는 기업들은 한 12월 중순쯤에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실한 기업들은 많지 않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CDMO랑 CDMO 쪽 하는 큰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은 다 항상 참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스피치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연초에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있는 바이오의 트렌드를 짚어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해주는데 네. 아무래도 좀 내년에 유전자 가위 쪽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크리스퍼의 뭐 임상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제 유전자 가위나 유전자 편집 쪽 다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알츠하이머 쪽은 알츠하이머. 지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월이나 3월쯤 데이터나 상용화 여부가 나오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알츠하이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AI 쪽이 지금 빅파마들이랑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AI 플랫폼을 접목시킨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리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그러면 예. 내년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갔다 오시나요? 컨퍼런스?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얘기해볼까요? 팀장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얘기해서. 저희 그러면 저희 매일경제를 위해서 네. 출장을 다녀오시고 저희 시청자분들 앞에서 승인을 해주실 것을 약속을 좀 갔다 오면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독점으로 이제 그럼요. 저희만 단독으로 한번 잘 얘기해서. 갔다 온 날 막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이럴수록 오히려 더 그럼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계좌 옮기신다고 이런 성원을 또 네. 보답하셔야 저희 되지 한번 않겠습니까? 그 상부에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 바이오주. 정말 그 우려도 많고 탈도 많지만 가장 꿈이 있는 섹터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들을 때마다 기대가 부풀기도 하는데 다양한 어떤 우려까지 현실적으로 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담당의 강하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